여러분은 혹시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평생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철저하게 거절당했던 삶. 자신의 귀를 자를 만큼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가슴에 총을 겨누어야 했던 남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미술관을 가든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화가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은 그에게 지독하리 많지 차가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그가 평생 그린 20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뿐이었습니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 고작 400프랑. 지금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 정도의 헐값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그를 외면할수록 그는 더 깊이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에 자신의 영혼을 그대로 갈아넣듯이 고독이 깊어질수록 그의 노란색은 더 찬란하게 빛났고 정신이 아득해질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 격렬하게 소용돌이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화가 반 고흐가 아니라 인간 빈센트가 겪어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독의 시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아직 그가 붓을 잡기도 전 안개 자욱한 런던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1873년 산업혁명의 매연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오던 곳, 영국 런던입니다. 그 짙은 회색빛 안개 속을 한 청년이 걷고 있습니다. 깃을 바짝 세운 검은 코트,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동자. 20살의 빈센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우리가 아는 고뇌하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옷 잘 입는 청년이었죠. 유럽 최고의 화랑인 구필상회의 전도 유망한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는 예술을 사랑했고 돈도 꽤 잘 벌었으며 런던의 세련된 문화를 즐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숙하던 집 로이어 부인의 딸 유제니를 만난 순간부터 말이죠. 그녀는 빈센트가 난생 처음 느낀 빛이었습니다. 퇴근 후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토록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니까요. 빈센트는 믿었습니다. 이 떨림이, 이 설렘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혼자만의 사랑을 키운 지 1년.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서려 있었습니다. 전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단 한마디. 그 거절의 말 한마디가 20살 청년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이후 빈센트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실했던 화랑 직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림을 볼 줄 모르는군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돈 주고 사다니.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것과 싸우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화랑에서 쫓겨나고 하숙집에서도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우울뿐. 그는 런던의 템스 강가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안개는 그의 마음처럼
앞을 가렸고 차가운 강바람은 그의 뼈속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는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신에게 가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소명일지도 몰라. 사랑에게 버림받은 그는 이제 신의 사랑을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도시 런던을 등지고 그가 향한 곳은 벨기에의 탄광촌 보리나주였습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 과연 그곳에서 그는 구원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을 만나게 될까요? 1878년 빈센트가 도착한 곳은 벨기에의 남부 보리나주였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탄광촌. 지하 700m의 갱도 속에서 사람들은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 갱도 붕괴, 죽음이 일상처럼 널려 있는 곳. 빈센트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래, 말뿐인 설교는 필요 없어.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어야 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 그때부터 빈센트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편안한 하숙집을 나와 비가 새는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에 떠는 광부를 보면 자신의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주었고,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신의 빵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석탄 검댕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옷은 다 해져서 거지보다 못한 꼴이 되었죠. 그는 집단 위에서 잠을 자며 광부들의 상처난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교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차를 나온 고위 성직자들은 빈센트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성직자의 품위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다니. 자네는 우리 교단의 수치야. 당장 그만두게. 해고였습니다. 빈센트는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이제는 목숨 바쳐 믿었던 신에게마저 거절당한 것입니다. 1880년의 겨울, 그는 춥고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이는 27,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패배자. 그 지독한 절망의 끝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몽당 연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화려한 천사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석탄 자루를 나르는 노인, 절망에 빠져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 광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전도사 빈센트는 성경 대신 화가 빈센트가 되어 붓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그는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어떤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1883년 12월, 30이 넘은 빈센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네덜란드의 고향집 뉘넨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직업도 없이 돈만 축내는 아들, 괴팍한 성격의 골칫덩어리.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빈센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카메라를 맨 사람처럼 들판을 쏘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은 화려한 꽃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농부들의 옷,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세월의 품파가 그대로 새겨진 주름진 얼굴들. 그는 향수를 뿌린 듯한 가짜 아름다움을 혐오했습니다. 나는 농부의 화가가 되고 싶다. 거름 냄새가 나고 베이컨 냄새가 나는 진짜 삶을 그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드그루트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를 보게 됩니다. 희미한 석유 램프 불빛 아래 5명의 식구가 낡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커피 한 잔이 전부였지만 그 어두운 공간에는 어떤 숭고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빈센트는 전율했습니다. 저것이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는 그 장면을 담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스케치를 반복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준 농부들이 지쳐서 졸 때까지 그는 집요하게 붓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1885년 그의 초기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인물들의 얼굴은 투박하고 색채는 마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처럼 어둡고 칙칙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인물이 너무 기괴하잖아. 색깔이 너무 더러워. 하지만 빈센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테오야,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며 느끼길 바란다. 이 농부들이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집어먹는 저 손으로 낮에는 땅을 팠다는 사실을. 그들의 손은 거칠지만 그 노동이야말로 정직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미술계의 유행은 빈센트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미 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이 빛을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테오조차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그림이 너무 어두워. 이런 건 팔리지 않아. 좀 더 밝게 그릴 수는 없어? 빈센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어둠, 자신이 사랑한 흙냄새. 하지만 세상은 빛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껍질을 깨고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1886년 그는 짐을 싸서 예술의 심장 파리로 떠납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고집하던 어둠을 버리고 새로운 색을 찾을 수 있을까요? 1886년 2월 회색빛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파리 북역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든 가심육적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동생 테오의 화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빈센트 때문에 테오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형이 그 우울한 네덜란드 시골 구석에서 홀로 미쳐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렇게 몽마르트 언덕, 테오의 좁은 아파트에서 두 형제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센트는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합니다. 파리. 그곳은 미술혁명 권영의 용광로였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시냐. 지금은 전설이 된 이름들이 그 당시 파리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들의 그림을 처음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온통 검은색, 갈색, 칙칙한 회색.
파리에 화려하고 눈부신 그림들 옆에 놓으니 자신의 캔버스는 마치 썩은 감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빈센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렘브란트의 어둠은 이제 끝난 건가? 세상은 이렇게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레트를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칙칙한 흑색 물감을 치워버리고 가장 화려한 원색의 튜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발트 블루, 에메랄드 그린, 크롬 옐로. 물감을 섞지 않고 캔버스에 점을 찍어 바르는 점묘법을 흉내내기도 하고, 일본에서 건너온 판화 우키오에의 강렬하고 투명한 색채에 매료되어 미친 듯이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캔버스에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밝아졌고 붓질은 경쾌해졌습니다. 로트렉, 베르나르 같은 젊은 화가들과 어울리며 밤새도록 예술을 논하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빈센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2년여의 파리 생활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독한 압생트 술, 끊임없는 논쟁, 도시의 매연과 소음, 무엇보다 동생 테오와의 갈등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물감 냄새를 풍기며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는 형. 테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형, 제발 좀 조용히 해줘. 나도 이제 한계야. 빈센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지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 파리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뜨거운 태양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1888년 2월, 그는 다시 짐을 쌉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파나처럼 색채가 투명하게 빛나는 곳, 그림자가 사라질 만큼 강렬한 태양이 내리꽂혀있는 곳. 그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아르. 그곳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파멸로 이끌 더 거대한 불꽃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888년 2월, 파리의 회색빛 겨울과 지칠 대로 지친 도시 생활에서 도망치듯 빈센트는 남쪽을 향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아르리였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그를 반긴 것은 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뜨겁게 대지를 비추는 태양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공기, 이 투명함. 마치 일본 판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라면 내가 꿈꾸던 색을 찾을 수 있어. 그곳에서 그는 아주 소박하지만 인생을 건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갈 곳 없는 화가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외롭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공동체. 바로 남부의 아틀리에를 만들자는 꿈이었죠. 그는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의 외벽을 눈이 부시도록 환한 노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태양을 닮은 색, 희망을 상징하는 색. 그는 그곳을 노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모든 가난한 예술가들의 따뜻한 피난처가 될 거야. 이곳을 예술가들의 천국으로 만들 생각에 그는 들뜬 마음으로 붓을 들고 텅 빈 방 안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캔버스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르의 태양은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글거리는 밀밭, 보랏빛 포도밭, 그리고 타오르는 듯한 초록색의 사이프러스 나무. 그는 이 모든 생명력을
캔버스에 가둬야 했습니다. 붓질은 더 빨라졌고 물감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임파스토 기법. 그는 튜브에서 물감을 짜내 그대로 캔버스에 발랐습니다. 마치 색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존경하던 화가 폴 고갱이 아를로 오겠다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빈센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테오야, 드디어 고갱 형이 온대. 이제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도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가 생기는 거야. 형이 쓸 방을 가장 예쁜 그림으로 꾸며야겠어. 그래, 해바라기가 좋겠어. 빈센트는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격렬하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손수 꾸민 이 노란 집에서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그렸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르레 눈부신 햇살처럼 그의 삶도 이제는 반짝반짝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토록 강렬한 두 개의 태양, 빈센트와 고갱이 한 집에서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1888년 8월, 아르의 여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빈센트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고갱이 온다는 소식,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방문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원자가 온다는 계시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는 고갱이 머물게 될 손님방을 꾸미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가장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벽을 하얗게 칠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차가운 흰 벽에는 그래, 태양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필요해. 그는 붓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가게로 달려가 해바라기 한 묶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좁은 화실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바라기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입니다. 줄기가 꺾이고 잎이 마르기 전에 그 생명력을 캔버스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붓을 놀렸습니다. 빨리, 더 빨리 그려야 해. 이 노란색이 사라지기 전에. 그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테오야, 나는 지금 마르세유 사람들이 생선수프를 끓이는 열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건 단순히 꽃그림이 아니야. 나는 12송이의 해바라기로 고갱의 방을 환하게 비출 교향곡을 만들고 싶어. 여러분, 빈센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꽃그림은 예쁘고 싱싱한 모습만 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해바라기는 다릅니다.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있지만 어떤 꽃은 씨가 보일 정도로 시들어 있고 또 어떤 꽃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꽃의 생애,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화면에 담으려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색채였습니다. 배경도 노란색, 꽃병도 노란색, 꽃잎도 노란색, 식탁도 노란색. 온통 노란색 일색인데도 그림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레몬 옐로, 크롬 옐로, 오렌지 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란색을 층층이 쌓아 올려 마치 그림 자체가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듯한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에게 노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갱에 대한 우정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4점의 해바라기 그림. 그는 가장 잘된 그림 2점을 골라 고갱의 방 벽에 걸었습니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에너지가 하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노란직도, 해바라기도, 그리고
빈센트의 마음도 오직 한 사람, 고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888년 10월 23일, 이른 새벽, 노란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센트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고 훗날 그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888년 10월, 빈센트의 간절한 바람대로 폴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습니다. 두 천재의 동거. 저출가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캔버스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즐겼습니다. 빈센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지독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말이죠. 빈센트는 자연 앞에서 뜨거운 감정을 쏟아내는 화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더 격렬하게 그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고갱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상상에 의존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좁은 노란 집의 거실은 매일 밤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고갱이 말합니다. 빈센트, 자네 그림은 너무 지저분해. 물감을 덕지덕지 바르는 건 그림이 아니야. 그건 그냥 똥칠이지. 빈센트가 맞받아칩니다. 형 그림은 너무 차가워. 생명력이 없다고. 자연의 숨소리를 무시하고 방구석에서 상상만 하니까 그림이 납작해지는 거야. 논쟁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독한 압생트 술이 들어가면 고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군. 형이야말로 오만함 덩어리야. 빈센트는 불안했습니다. 고갱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고갱에게 더 집착했습니다. 고갱이 잠든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쳐다보기도 하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고갱은 그런 빈센트가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어. 그와 나는 전혀 맞지 않아. 빈센트의 성격 안에는 마치 화산 같은 광기가 끓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 그해 12월, 아르레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노란 집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서로를 향한 날선 눈빛, 팽팽한 긴장감. 결국 그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두 개의 태양은 결코 한 하늘에 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188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아르레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노란 집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갱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다, 빈센트.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는 끝이야. 그 통고는 빈센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갱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빈센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날카로운 면도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두 남자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고갱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빈센트. 그리고 잠이나 자라고. 고갱의 그 눈빛,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그 눈빛에
빈센트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패배자처럼 터덜터덜 노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고갱이 떠나버린 그 공간이 갑자기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센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충혈된 눈, 앙상한 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혼자다.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마리의 매미가 우는 듯한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면도칼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냈습니다. 으아! 방바닥으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광기였습니다. 그는 잘린 귀를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며 마을의 사창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평소 아끼던 여인 라셸을 찾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신문지 뭉치를 그녀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을 잘 간직해줘.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르레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빈센트는 노란 집 침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의 곁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갱은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누워있는 빈센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스별 인사도 없이 그는 첫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빈센트가 꿈꾸었던 예술가들의 공동체,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 집의 꿈은 그의 붉은 피와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화가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머리의 미치광이. 그는 이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1889년 5월, 아르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빈센트는 스스로 침을 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노란 집은 이제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저 미치광이를 이 마을에서 내쫓아 주시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멸시,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 빈센트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르에서 25km 떨어진 곳, 생레미드 프로방스에 있는 정신요양원. 스스로를 가두기로 한 것입니다. 철코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복도에서는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에 머리를 찧었고 어떤 사람은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빈센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들처럼 완전히 미쳐버릴까? 내 정신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발작이 오면 그는 물감을 튜브째 씹어먹거나 고함을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부서진 캔버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고장났어. 나는
실패작이야.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를 숨쉬게 하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림. 그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만이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빈센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별들이 이상하리만치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밤하늘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찢겨진 영혼,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고독한 우주, 그 모든 것이 캔버스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구름,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달,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11개의 별, 그리고 그 아래 검은 화염처럼 솟아오른 사이프러스 나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별이 빛나는 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은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빈센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결심합니다. 이 좁은 새창살 안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예술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나가자. 죽더라도 바깥 세워서 내서 내 마지막 불꽃을 태우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요양원의 문을 나섭니다. 1890년 7월 27일, 요양원을 나온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파리 근교의 조용한 시골 마을 오베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고 사랑하는 동생 테오는 경제적 위기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빈센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림을 그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마을 뒤편의 드넓은 밀밭이었습니다. 황금빛 밀이 바람에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렸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검푸르게 멍들었고 밀밭은 불길하게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검은 점처럼 날아오릅니다. 가장 슬픈 것은 길입니다. 그림 속에는 세 갈래의 길이 나오지만 그 어느 길도 지평선 너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뚝 끊겨버립니다. 마치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자신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새를 쫓을 때 쓰던 낡고 조잡한 38구경 권총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자신의 펄떡이는 가슴에 총구를 켜놓습니다. 태호야, 이제 짐을 내려놓을게. 탕! 둔탁한 총성이 밀밭의 정적을 깼습니다. 까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빈센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죽음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간 것입니다. 갈비뼈에 막혔습니다. 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었다가 차가운 밤 공기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총을 찾아 마무리하려 했지만 어두운 풀숲에서
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를 흘리며 숙소인 라부 여관까지 걸어 돌아와야 했습니다. 끼 여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빈센트의 모습에 주인 부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구석진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관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빈센트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침대에 누운 빈센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살을 시도했어. 하지만 실패했군요. 급보를 받은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첫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테오가 도착했을 때 빈센트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침대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숙제를 끝낸 어린아이처럼. 테오는 형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형, 왜 그랬어? 조금만 더 버티지. 우리가 살려낼 거야.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하지만 빈센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비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동생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테오야, 울지 마라. 고통은 영원하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 반 고흐는 37의 나이로 사랑하는 동생의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1890년 7월 30일. 빈센트가 떠난 다음 날, 오베르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참석자는 동생 테오와 가셰 박사, 그리고 파리에서 온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관 위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색 꽃, 해바라기와 다알리아가 수북하게 덮였습니다. 테오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조사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의 관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어. 거기서는 외롭지 마.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가 죽고 난 뒤 테오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은 그에게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반쪽, 아니,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견의 죽음과 함께 테오의 영혼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테오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형이 나를 불러. 형에게 가야 해. 결국 빈센트가 떠난 지 불과 6개월 뒤 1891년 1월, 테오 역시 33세 젊은 나이로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 테오는 네덜란드의 고향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테오의 아내 요한나는 알았습니다. 두 형제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23년 뒤 그녀는 테오의 묘로를 형이 있는 오베르로 이장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베르에 가면 두 사람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거창한 장식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비석 2개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가셰 박사의 아들이 심어놓은 담쟁이 덩굴이 단단하게 얽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조차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실패였을까요? 살아생전 그림을 딱 한 점 팔았던 화가 가난과 고독, 광기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자.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완벽한 패배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마음이 깊구나.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구나. 그렇게 느끼기를 바란다.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린 구겨진 구두에서 고단한 삶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그린 시든 해바라기에서 생명의 숭고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별들을 보며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봅니다. 지금 혹시 실패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빈센트를 떠올려 주십시오. 모두가 그를 외면했을 때 오직 붓 하나를 들고 고독과 싸워냈던 그 남자를. 그의 그림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당신의 슬픔도, 당신의 고통도 언젠가는 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지금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별이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